2024년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희는 서울대병원 암센터 12층에 있는 이광수 각사의 진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는 종이학내과 이광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에 남편의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주치의 전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태준님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정희님이시죠? 이광수입니다. 앉으세요. 이 박사가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박사는 정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3년 동안 김태준님을 진료했습니다. 정희님도 기억하시죠? 네, 선생님.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병과 싸우면서도 늘 부인 걱정만 하셨어요. 제가 약을 처방할 때마다 부인한테 부담 안 되냐고 물으셨죠. 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제 전화해서 유 원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료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제가 김태준님 댁에 방문 진료를 갔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요. 이 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김태준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통증 수치가 8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펜타닐 패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죠. 그 약을 붙이고 30분쯤 지나니까 김태준님이 조금 진정되셨어요. 통증이 가라앉은 거죠. 이 박사가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제가 재방문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하려고요.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무엇을요? 거실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하고 50대로 보이는 여성분. 그분들이 김태준님 옆에서 뭔가 종이를 놓고 계셨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 시어머니, 50대 여성, 신우이, 현수. 그분들이 김태준님한테 펜을 쥐어주고 종이에 뭔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진통제 영향하에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들어가서 말했죠. 지금 환자분은 진통제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박사가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식 상태가 우리 아들이 멀쩡하다고요. 지금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요. 이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경고했습니다. 펜타닐은 환각과 착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이
그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김태준 님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제가 펜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박사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님, 그게 유언장이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8월 15일에 작성된 유언장. 저한테 불리한 내용으로요. 이 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환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 기록에 다 남겨뒀습니다. 이 박사가 파일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4년 8월 15일 오후 2시. 환자는 펜타닐 50mg 투여 2시간 후 상태. 의식 혼미. 진압력 저하. 손떨림 심화. 가족이 환자에게 서류 서명 강요. 본인은 전문의로서 반대 의견 표명. 이런 상태에서의 법적 결정은 환자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함. 정희는 그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이 기록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태준님은 그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정희는 이 박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 진료 기록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복사기로 가서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받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희는 곧장 조은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정희예요. 네, 정희니. 무슨 일이세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남편이 유언장 쓸 때 진통제 영향으로 정상 판단을 못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전화 너머로 조 변호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유언장 무효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의학적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도 받았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하셨어요. 정희님. 그럼 이제 대여금고를 열어야겠네요. 서류 준비 다 하셨죠? 네. 다 챙겼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KB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만나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준비해둔 진짜 유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7번 대여금고.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정희는 KB국민은행 강남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가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님, 여기에요. 조 변호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변호사가 대여금고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고 개봉하러 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127번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자는 김태준 님이시네요. 신분증과 상속 관련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신의 신분증.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분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쇠. 신우이 현숙이 훔쳐간 열쇠. 열쇠를 분실했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열쇠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들고 신분 확인이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강제 개봉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요.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현숙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돌아보니 신우이, 현숙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현숙이 정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현숙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금고 열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이 남긴 걸 열지 말라고 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거요. 제가 가져온 거 맞아요. 현숙이 열쇠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돌려주는 걸까요? 형님. 금고 열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오빠가 숨겨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비밀이에요. 어머니, 과거가 다 드러나요. 정희는 현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남긴 거예요. 정희가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형님. 현숙이 손을 뻗었지만 조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손님. 방해하지 마세요. 여긴 은행입니다. 현숙은 조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현숙은 그렇게 은행을 나갔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맞는 열쇠네요. 그럼 금고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정희와 조 변호사는 직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금고 문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긴 복도였습니다. 양쪽 벽에 작은 금고,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127번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열쇠를 넣어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셔도 됩니다. 제가 밖에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정희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조 변호사와 함께 작은 열람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편지가 한 장 나왔습니다. 정희야, 여기까지 온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잘 왔어.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편지 뒤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강원도 홍천군 토지 등기부등본. 명의자는 박정희. 면적 3,300제곱미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땅 기억나? 우리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내가 싸게 샀던 땅. 그때 내 명의로 해뒀어. 그리고 최근에 이 땅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 지금 시세 8억이야. 전부 내 거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억. 자신 명의로. 변호사님, 이게 진짜예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 진짜예요. 그리고 이미 정희님 명의니까 시댁이 건드릴 수도 없어요. 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생명보험증서. 수익자 박정희. 보험금 5억 원. 정희야, 시댁 몰래 내 명의로 보험 하나 더 들어뒀어. 공식 보험은 민수한테 갔지만 이건 내 거야. 5억. 평생 고생한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8억에 5억. 총 13억. 공식 유언장의 2억 5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뭉치. 시어머니의 도박 빚 증거.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차용증 사본. 도박장 CCTV 사진. 정희야, 어머니는 도박 중독이야. 10년 넘게 숨기고 살았어. 빚이 1억이 넘어. 이 증거로 어머니를 협박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이야. 정희는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박장에서 집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 네 번째 서류. 신우이 현숙의 협박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정희야, 현숙이가 나한테 유언장 쓰라고 협박한 거 다 녹음했어. 이거 들어봐. 증거야. 조 변호사가 USB를 들었습니다.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결정적 증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서류. 정희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계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어머니의 비자금 계좌야. 세금 안 내고 숨긴 돈 3억이 넘어.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어머니는 탈세로 처벌받아. 하지만 정희야, 이건 내가 결정해. 어머니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벌을 받게 할 건지. 정희는 계좌 사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금주 유녹자. 잔액 3억 2천만 원. 조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님, 이 증거들이면 법정에서 100% 이겨요.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정희님이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정희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비자금 계좌. 이걸 정말 신고해야 하나요? 조 변호사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정희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법적으로는 탈세니까 신고할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복잡하실 거예요. 정희는 남편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벌을 받게 할 건지. 남편은 정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복수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정희는 계좌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보관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한 거 다 받았어요. 고마워요. 정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님,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해요.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희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네, 변호사님.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저녁 7시. 정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늘 받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날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13호.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남겨준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 당신은 나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용서할지, 벌 줄지. 여보, 나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미워요. 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해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도박 사진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현숙이가 어머니 과거에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도박만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나 봐요. 여보, 그게 뭘까요? 정희는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비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 씨,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은행 갔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열었어? 네.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다 봤구나. 네. 다 봤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정희 씨,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억울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던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우는 모습.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 씨, 내 과거를 알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 40년을. 술 먹으면 때리고, 돈 없으면 때리고.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 아이들 때문에.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도박을 시작했어. 도박장에서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 칩을 쌓고 카드를 그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빚이 쌓였어. 1억이 넘게.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태준이한테 도움을 청했어. 내 아들. 착한 내 아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이는 나를 도와줬어. 자기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래서 그 유언장을 쓴 거야. 나를 지키려고.
어머니, 정희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너는 3년 동안 내 아들을 간병했잖아. 그런데 나는 시어머니가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정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든 여성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폭력, 도박 중독, 빚.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왜 어머니를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희가 시어머니를 부축 일으켰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3년을 간병하고도 2억밖에 못 받았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날 지키려 했던 것처럼 남편은 어머니도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 어머니, 저 소송할 거예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파멸시키진 않을 거예요.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나도 지키고 어머니도 지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주치의의 증언, 금고 속 13억, 시어머니의 눈물.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겠어요. 신우이, 현수. 그 여자는 용서 못해요. 어머니를 이용했잖아요. 나한테도 협박했고. 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 변호사였습니다. 정희님, 방금 시댁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유류분 반환 협상을 하자고 하네요. 시댁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협상 안 해요. 법정에서 봐요. 정말요? 협상하면 시간 아낄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남편이 준비해준 증거로요. 조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끝까지 당신의 진심을 지킬게요. 정희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오봉투 속의 첫 번째 단서. 정희와 시댁의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우이, 현숙은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습니다. 정희 모르는 또 다른 비밀. 그리고 자식들 민수와 지영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과연 자식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5에서 계속됩니다.